선사시대에 대해서 할 건데,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의 반대말. 그리고 이 선사시대 이유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그 선사시대, 역사시대 차이는 뭐냐면, 역사는 기록이 돼 있어요. 문자로. 그래서 선사시대는 그 역사로, 문자로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예요. 그러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유물, 유적이 중요해요. 이 유물, 유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사회 또는 생활을 추측하는 거죠. 그냥 좀 학문으로 따지면 고고학적인 영역인데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아 이렇게 살았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그래서 이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석기는 석기인데 좀 단순한 모양에 있었던 구석기 시대.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친 거죠. 청동이 등장한 청동기 시대. 이 청동은 사실 장신구 정도로만 쓰지 뭐 어떤 농기구나 칼로 쓸 수는 없어요. 칼로 쓰면 뭐 부러져요. 다 부러져요. 그리고 철이 등장한 초기 철기 시대. 이제 철기 시대를 초기 철기라고 부른 이유는 지금도 철을 쓰잖아요. 그래서 철을 처음 쓰기 시작한 시기라고 해서 보통 초기 철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 시대별로 이거는 각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문제는 무조건 시대를 구분하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식생활을 보도록 할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았냐? 구석기 시대는 주로 채집, 또 수렵이라고 합니다. 채집은 말 그대로 뭐 길가에 있는 뭐 열매 아니면 길바닥에 있는 무슨 과일 같은 뭐 채소 같은 거를 따다 먹는 걸 채집이라고 하고 수렵은 사냥하는 걸 수렵이라고 해요. 그냥 좀 어려운 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게 키우거나 뭐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원시인들이죠. 그래서 채집하고 수렵을 했다라고 보고 신석기 시대가 되면 중요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농경이 시작된다. 뭐 참고로 말하면 뭐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을 농경한다라는 건 자기들이 밭을 갈궈서 거기서 직접 먹을 것들을 키워서 거둬서 먹는다라는 게 농경이죠. 청동기 시대 가면 이 농경이 좀 더 발달해서 이때부터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쌀 있죠. 벼농사를 청동기 시대 때 시작해요. 이 벼농사는 여러분 논에서 짓는 건데 여러분 논을 보면 알고 있겠지만 논 가끔 물이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 지으려면 좀 더 그 관계 시설이라고 해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좀 농법 자체, 농업이 좀 더 발달돼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옷, 이게 옷인지 알죠? 이때 옷은 뭐 입었냐면 약간 아담과 하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 여러분 뭐 가죽 자켓 이런 거 아니고 알죠? 지금 여러분 뭐 입는 가죽 자켓, 가죽 점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동물 가죽 그대로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가죽을 입었고 신석기 시대 때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부터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옷과 그물이라고 하죠.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기록해 돼 있지는 않아요. 이때부터 옷을 만들거나 뭐 그물이 생겼다라고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유물을 통해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유물이 나오냐 이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 가락바퀴라는 건 실을 뽑는 도구예요. 내가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요.
그리고 뼈바늘은 말 그대로 바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상으로 이제 출토되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쯤 되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집 어디 살았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집을 지을 능력은 없어요. 동굴에 살거나 그냥 막 지은 집에 살았어요. 막 지은 집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막집. 막 지었다고 해서 막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가면은 집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서 짓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움집을 어떻게 하냐면 약간 그 반지하 형태로 지었어요. 약간 이렇게 파놓고 여기에 집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세모 모양으로. 이 반지하 형태로 지으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효과가 있습니다. 움집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때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기 시작했어요. 강가나 바닷가는 뭐 물고기를 잡기도 좋고 물을 얻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반지하가 지상가옥화. 이제 반지하 형태가 아니라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땅 위에다 바로 짓게 돼요. 그리고 배산임수 형태로 이제 배산임수라는 건 그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 앞으로는 강이 있는 여기에 이제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거지를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산이 근처에 있으면 뭐 산에 사는 동물도 잡기도 쉽고 땔감 먹기도 좋죠. 앞에 강이 있으면 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배산 임수 형태로 이제 주거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죠. 시험에는 여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석기는 석기인데 좀 단순한 모양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석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끼리 부딪히거나 그냥 던져서 그 뾰족한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건데 돌을 뗐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 뗀석기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해요. 알겠죠? 대표적인 유물론 뗀석기 자체로는 안 나오고 주먹도끼, 주먹도끼 별 20개입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주먹도끼. 이따 모양 보여줄 건데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쓴배 찌르개. 이것도 좀 이따 모양 같이 보겠습니다. 쓴배 찌르개 일단 써놓고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요. 석기를 갈아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 간석기여서 간석기다. 그리고 이때 많이 나오는 그 시험에 등장하는 유물들 선생님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써보세요. 빛, 갈, 락, 뼈, 빛깔락뼈, 빛,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토기를 쓴다라는 건 쌀을 저장하거나 요리를 한다는 거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갈, 갈돌, 갈판. 이거는 이렇게 생긴 판 위에 이렇게 네모난 동그란 그 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굴리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두꺼운 그
식재료들을 알맹이들을 까는 거예요. 조피 같은 건 좀 겉에가 딱딱하거든요. 좀 이따 이것도 보기로 하고 락 아까 말했던 건데 가락바퀴 뼈바늘 그래서 빛깔락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깔락뼈 시작 빛깔락뼈 한 번 더 시작 네, 빛깔락뼈 제일 많이 나와요. 신석기 하면 빛깔락뼈 그리고 청동기 시대 하면은 이때 나오는 토기들이 토기가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거죠. 민무늬라는 건 민둥민둥 무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뭐 이제 나오는 건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뭐 토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걸 이야기해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거.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반달 돌칼뿐만 아니라 이 당시 농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청동기는 장신구나 일부로만 사용하지 대부분은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달 돌칼을 비롯해서 석기 농기구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 반달 돌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줄을 끼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동기로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비파형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그 악기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칼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비파, 악기 비파 모양이라고 해서 이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특정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죠. 이런 걸 나오는 걸 통해서 이런 건 아무나 가질 수 없었을 텐데 청동기 시대 때는 지도자가 있었겠구나. 계급 사회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고인돌. 고인돌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가끔 이런 고인돌도 있죠. 고인돌은 이제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인돌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아마 뭐 수천 명이 동원돼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됐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청동기 시대는 뭔가 이전 시대랑 다르게 뭔가 사회가 계급 사회 누군가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나 여기 묻혔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걸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이때는 시험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철기 시대니까 철제 농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철제 농기구.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파형 동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세형 동검이라고 해요. 그냥 가느다란 반듯한 그런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한반도에서만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더 이른 시기에 유물들이 출토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세형 동검은 한국 한반도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 독자적인 기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동검이나 철제 기구를 만들려면은 철을 녹여요. 녹여서 물처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틀이 있는 데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틀을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고 해요. 거푸집. 철기나 뭐 청동 어떤 제품 만드는 틀을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 발견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쓰세요. 명도전, 발량전. 이거는 중국 화폐인데 중국 화폐가 이 한반도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때부터 중국이랑 교류를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뭐가 나오냐면 붓이 나옵니다. 붓 때부터. 붓이 나왔다? 붓은 왜 쓰죠? 문자가 있으니까 붓을 쓰겠죠. 그래서
창원 다홀이라는 곳에서 다홀이 붓이라고 하는데 붓이 등장하고 뭐 여기에 플러스 뭐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때 무덤 형태로 뭐 고인돌이랑 다른 동무덤이라고 해요. 그 독은 이제 장독 항아리를 말하는데 항아리 형태의 무덤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이 구석기 시대는 사회, 이동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냥 몇몇이서 무리를 짓는 무리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석기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농경을 하려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증거들이 뭐 그런 움집 터들이나 아니면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한 곳에 정착했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동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을 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씨족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씨족 사회를 하나의 어떤 부족이라고 해요. 부족 사회.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청동의 등장, 고인돌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때 혹시 계급이 생긴 거 아니냐. 계급이란 건 누가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거. 지배하는 사람을 계급이라고 하고 지배받는 걸 피지배 받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긴 거 아니냐. 그걸 그래서 계급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계급 사회가 탄생한 배경은 보통 잉여 생산물로 봐요. 그래서 계급 간의 격차가 생긴 거 아니냐. 잉여 생산물이라는 건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먹고 살 걸 해먹었는데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농업이 발달하고 뭐 가축도 키우고 이때 참고로 뭐 여기 벼농사도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가축은 이미 만들죠. 가축도 이때 합니다. 이런 게 발달하게 되면서 자기가 먹고 남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 남는 것들이 누가 더 많이 가지냐. 이런 게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남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계급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때 있었습니다. 청동시대 때 고조선. 그리고 또 이 고조선이 얼마나 영토가 있었느냐를 보통 뭘로 알 수 있냐면 앞에서 말했던 그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의 분포도를 통해서 고인돌 중에서도 특히 탁자식이라고 해요. 고인돌 분포를 통해서 고조선이 이렇게 영토가 넓었겠구나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 하면 우리 고조선 하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홍익인간. 그리고 여기 지도자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죠. 이 단군 왕검이란 말 자체가 단군이란 말 자체는 제사자,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단군 왕검은 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 일치 사회다라고 해요. 재정 일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한 명이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거죠. 재정일치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조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이 있습니다. 8조법. 8조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은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좀 보면서 아까 고조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보면 이게 고조선의 분포도예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 고조선이거든요. 이만큼의 고조선 영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파형 동검, 고인돌 이것들이 분포한 걸 통해서 아 이거 고조선이 이만큼 있었던 거 아니냐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네. 그리고 이제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거 책으로는 페이지 정답지 뒤에 95페이지 맨 뒤쪽으로 가보죠. 사진이 시작하는 곳. 여기. 자, 보이죠? 이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고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인 뗀석기다. 자, 모양 보면은 이제 떼낸 것 같이 생겼죠? 주먹도끼는 왜 주먹도끼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죽을 떼내거나 할 때 썼던 건데 주로 사냥할 때 많이 썼겠죠. 가인과 아벨처럼 뭐 사람을 공격할 때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다른 뗀석기, 쓴배 찌르개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파요. 나무를 이렇게 판 다음에 이걸 줄로 묶어. 그러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쓴배 찌르개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석기 시대 가옥, 움집입니다. 움집. 지금 이게 지상이 여기 있고 반지하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신석기 시대 움집입니다. 이게. 그림 기억해야 돼요. 가끔 그림으로 또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도구예요. 사실 선생님도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하면은 가락바퀴에서 실이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신석기 시대 때 있는 뼈바늘. 뼈바늘이라는 말 자체가 바늘을 만드는데 동물 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개를 이용한 이런 장신구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아까 빛깔락배 할 때 했던 갈돌 갈판. 이렇게 나서 뭐 도토리인가? 뭐 가공하기 힘든 그런 곡식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그런 껍질이 까집니다. 이 갈돌 갈판이에요. 순배치르개가 아닌데 빗살 모니터이죠. 빗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고인돌 이런 걸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 좀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머리가 큰 게 있고 이런 이게 실제로 형태가 엄청 커요. 고인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일단 기둥을 땅을 파서 이렇게 세워요. 세운 다음에 여기 위에 올려둔 이 당시 포크레인이나 뭐 지게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흙을 다 채워요. 흙을 다 채운 다음에 위에다가 통나무를 놓고 끌고 와가지고 일단 올려. 그다음에 흙을 파내면 이렇게 되겠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묻힐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옆에 보면 또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기는 민무늬 토기. 민무늬, 민둥민둥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아까 말했던 항아리,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이거 내가 말했던 반달 돌칼인데 여기에다가 줄을 끼워서 손을 넣으면은 이렇게 별을 이렇게 싹둑싹둑 곡식을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사진이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이 정도 영토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철기 때 등장하는 바로 이 세형 동거. 이게 한반도 독자 기술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야, 이거는 청동기입니다. 참고로 청동기. 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내가 말했던 거푸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철이나 뭐 청동기를 녹인 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히면 그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런 걸 이런 틀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중국 화폐죠. 이거는 중국 화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교류를 했겠구나라고 주죠. 이것도 화폐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특별한 형태의 동무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표가 뭐냐면 고조선의 멸망이에요. 고조선의 멸망. 고조선이 당시에 이 한나라라는 중국 나라가 이제 성장하면서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 2페이지 되나? 네. 여기에서 아까 고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고조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면 위만이란 사람이 이제 원래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중국 출신이다, 뭐 우리나라 민족이다, 뭐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위만이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원래 그 기원전 194년에 이제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위만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때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중개 무역이라는 걸 하게 돼요. 중개 무역. 네, 일단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나라 영토가 확장되면서 한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한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해요. 한나라에서 만든 네 개의 지역, 네 개 군부대 지역을 말하는데 한사군이라는 걸 만들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낙랑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낙랑군이라는 게 이제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또 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이건 나중에 이미 이제 고조선 멸망 이후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낙랑군이 여기 남아있죠.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군대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음,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초기 철기가 되면 철기가 등장하게 되고 예전에 말을 했는데
철기가 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칼이 만들어집니다. 칼. 튼튼한 칼이. 근데 칼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 이제 나라 간의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국가들이 이제 고조선 이후에 차츰차츰 국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등장한 국가들이 뭐가 있냐면 고구려, 부여, 옥저, 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 같은 시대를 뭐라고 보냐? 부족 국가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리가 그냥 하나의 나라인 나라. 부족 국가 시대. 그리고 이제 부족 국가 시대가 나중에 발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연맹 왕국이 돼요. 연맹 왕국. 이 연맹 왕국이란 말은 여러 개의 부족이 하나로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걸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여나 고구려가 대표적인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있었던 뭐 옥저, 동해, 사마는 연맹 왕국 형태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맹 왕국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그 지역에 여러 부족이 어떤 뭐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제 모이게 되고 지도자도 그 여러 부족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게 된 형태를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 책 페이지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99페이지 99페이지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어떤 형태냐면 이제 왕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각 부족이 있어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각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이런 오부족,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어떤 주로 뭐 외교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전쟁을 치를 때 힘을 합쳐서 이제 있게 되는 왕은 뭐 서로 가위바위보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맹왕국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맹왕국이 좀 더 발전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 고대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연맹왕국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왕을 세습하게 돼요. 왕을 세습하게 돼요. 이 연맹왕국 시절 때는 왕을 부족별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한 부족이 좀 힘이 센 부족이 나머지 부족들을 싹 정리하고 그 부족의 지도자가 왕위를 계속 세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태였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고 오부족이 이렇게 상하 관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부족장들이나 부족의 지도자들은 그냥 뭐 일반 우리가 아는 신하들, 귀족이 되는 거고 한 부족만 왕을 세습하게 되는 걸 고대 국가라고 하고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구려는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발전을 못했죠. 부여는 이제 멸망을 했고 옥저동의 사마는
연맹왕국이 되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부족 국가가 연맹왕국이 돼야 고대 국가까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포켓몬스터 보면은 포켓몬들이 진화를 하는데 파이리 알아요? 파이리? 여러분 모르나요? 파이리가 진화하면 리자드가 되고 리자드가 진화하면 리자몽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진화를 한 번에 리자몽이 될 수는 없어요. 리자드가 됐다 리자몽이 되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신라도 원래는 연맹국가 형태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의 그 보통 박혁 거세가 나라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라는 나중에 가면은 신라 왕조는 김씨거든요. 왜 그랬냐?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세부족 연맹 체제였습니다. 세부족이 돌아가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면서 왕을 하다가 이 김씨가 독점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당시 김내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무랑 때입니다.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고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연맹 국가가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고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하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자, 바로 이 연맹 국가 시대에서 연맹 국가 시대는 공식 몇 가지만 알면은 100%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는데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 특징을 문화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 외우면 돼요. 자, 부여부터 보겠습니다. 부여. 자, 따라해 보세요. 부영순사법. 한 번 더 시작. 부영순사법. 부영순사법.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외우고 자, 부영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부영 아파트에 사는 순사, 일본 순사가 있었는데 순사가 그 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부영순사법. 근데 그 부영순사가 또 이 말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졸 동서재. 고졸 동서재. 고졸본 동서재.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고졸본 동서재. 이름이 동서인가 봐요. 고졸본 동서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졸본 동서재. 네. 고졸본 동서재. 좀 이따 또 자세한 거 외우라고. 동서가 아니고 옥민이지 하니까 옥민이가? 옥민가? 옥민가? 옥민가 따라해보세요. 옥민가? 여러분 이거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거 외운 사람만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옥민이가 그래서 너무 얘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동무 책 좀 보라. 책 좀 봐라. 동무 책 좀 봐. 책 좀. 동무 책 쪽. 따라해보세요. 시작. 동무 책 쪽. 동무 책 쪽.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철이 나왔다. 소변철. 따라해보세요. 소변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순사법에서 부는 이제 부여죠. 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고라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천행사라고 해요. 하늘에게 드렸던 제사가 있었는데 부여에서 드렸던 그 제사 의식을 영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순장. 순장이라는 건 부여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 왕이 죽으면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해요. 그냥 묻어버려요, 같이. 그리고 사출도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체제, 이걸 사출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를 사출도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사출도. 그래서 뭐 사출도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법이 뭐가 있었냐면 순사법이잖아요. 일책12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일책12법. 나중에 여러분 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알고 기출문제 풀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절동서제. 이것도 이제 보통 이 연맹국가 시대 문제는 나라를 구분하는 문제여서 각각을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졸본에서 나라가 처음에 건국됐고 나중에 수도가 국내성으로 옮겨집니다. 국내성. 그리고 동맹이라는 아까 말했던 영고 같은 제천 행사가 있었고 서옥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릴사위제라고 그래요. 결혼했을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걸 서옥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졸본 동서제 이렇게 외우면 되고 옥민가는 옥저. 옥저에는 이 민며느리제는 아까 말했던 서옥제와 반대예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 형태가 있었다. 공동무덤. 동무책조. 동해는 무천. 이것도 제천 행사. 그리고 책하와 조개관. 가끔 시험에 이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책화는 그 서로 다른 부족끼리 예를 들어서 그 부족의 영토를 침범하면은 그걸 뭐 가축이나 노비로 이제 갚게 하는 걸 책화라고 합니다. 그런 법을 책화라고 해요. 족외후는 같은 부족 외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는 문화를 족외혼이라고 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소변철은 이 삼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삼한이 마한 변한 진한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마, 변, 진. 그 중에 소변철은 이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한 지역에서 철 생산이 되었다라는 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가 뭐냐면 소도예요. 삼한 지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소도가 뭐냐면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삼한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재정 분리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건우 형제인가요? 네. 그래서 이 소도라는 곳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죄를 짓더라도 이 소도에 도망가면 정치 지도자가 그거를 이제 잡으러 못 가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같은 건데 그래서 재정이 분리돼 있었다. 그 소도라는 게 가끔 시험에 나와. 소도라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연맹국가 시대는 마무리했습니다. 연맹국가 시대는 사실 각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외우는 방법으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외우면 됩니다. 부영순사법, 고졸본 동서제, 옥민가, 동무책조, 소변철,
이대로 문제가 풀려요. 한번 뭐 그대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몇 개 봐볼까요? 선생님 몇 개 보여줄게요. 여러분은 안 펴도 됩니다. 좀 여기는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음, 여기 이런 것도 약간 응용 문제인데 3안이라고 하면은 아까 소변철이라고 했죠. 소변철 하면은 이 소도를 생각하면서 재정 분리 사회를 생각해야 돼요. 재정 분리 사회. 그래서 재정 분리라는 건 제사상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말인 건 여기 나온 이 내용. 청군이 제사를 주관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재정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는 특별히 재정 분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좀 더 넘어가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한 나라는 영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외쳐야 되냐? 부영순사라고 외쳐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 정답은 2번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했던 거네요. 8조법 나왔고 고인돌과 비파용 동검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조선의 세력범이다 라는 내용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지금 랜덤으로 보는 거예요. 자, 무천. 방금 외웠던 것 중에 무가 뭐지? 무? 이럴 때는 동무책을 외워야 돼. 동무책 쪽.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책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동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맹국가 시대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을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일일이 다 외우던지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그냥 외워보세요 한번.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여기는 당군 왕검이네요. 여기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당군 왕검 나왔으니까 고조선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사마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소도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이 소도구나. 소도. 그러네요. 다른 지역에서 도망해 온다는 누구는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연맹 국가 시대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고대 국가 시대, 다른 말로 삼국 시대라고 하죠. 그 내용도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